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두 번째 의총을 열었지만 깊어진 계파 갈등만 노출시킨 채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당 쇄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여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보수 야권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한국당 5시간 20분 동안 어제 두 번째 의총을 열었는데 친박계와 비박계 간의 충돌만 연출이 됐습니다. 일단 그 모습 한번 보시고 나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여부에 떠나서 감정적인 골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생겼더라고요. 진단이 올바라야지 처방이 제대로 나옵니다. 당내 갈등을 유발하고 또 당내 분열이 자초되는 데에는 어떤 일도 동감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영상을 좀 보고 돌아왔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간략하게 어제 상황 어떻게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글쎄요, 어제 이제 선거 패배 이후에 의총의 기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당 쇄신에 단촐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근데 어제 한 5시간 정도 격론이 오고 갔습니다. 지금도 이제 화면에 자막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박 비박 간의 갈등을 노출했던, 그러니까 선거 이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야 되겠죠. 워낙 선거 결과가 예상은 했다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참담하게 제1야당이 참패했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어쨌든 책임론, 그리고 서로 사퇴하라 이런 이제 그 책임 공방 이런 게 오고 갔고, 김성태 권한대행이 이제 여러 쇄신을 내놨는데 그것의 그 요지는 중앙당 기구 축소 그리고 원내 정당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대로 한다 하더라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근본적인 혁신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역시 다들 아시는 겁니다만 일단 인적 청산과 인적 쇄신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김무성 의원이나 윤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불출마 선언했고 21대 총선거에. 근데 어쨌든 그럼 불출마 선언보다 사실은 정계 은퇴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정계 은퇴 선언을 한 의원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한국당 내에. 그것도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초재선 의원들과 중진 의원들 간의 갈등도 또 불거지고, 그러니까 이 갈등의 전선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초재선과 중진 간의 갈등의 전선이 하나 있고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있고 말이죠. 또 바른미래당의 복당파와 이제 친박과의 관계, 그건 친박과 비박 간의 관계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무엇인가를 아직도 진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졌는지에 대해서 21대 총선이 길다면 길고 얼마 안 남았다면 얼마 안 남은 건데 후년이니까 아직도 이렇게 가다가 보수가 다시 재건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거든요. 민심은 절대.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여러 이 평화 체제 구축에 관련해서 잘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역시 보수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제1야당인 한국당에 대한 심판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아직도 인식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의총에서 특히 이 박성중 의원의 메모가 다시 논란이 됐거든요. 배우가 있다, 의도적으로 노출시켰다, 이런 부분 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한국당의 상황을 한마디로 농축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 한국에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이게 지금 세 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반성이 없고, 그 다음에 절박함도 없고, 그리고 미래도 없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의 계멸이냐, 자유한국당의 계멸이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보수의 계멸이 아니다. 왜냐하면 유권자
정치 지형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자유한국당의 개멸이라 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은 그럼 개멸된 쪽에서 무슨 쇄신 방안이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결국은 공천권을 누가 줄 것이냐라는 부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친박 대 비박인데 돌이켜서 보면은 2016년도 때 총선 당시의 당대표는 김무성 네. 대표였었어요.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뭐 우리 얘기하는 뭐 옥새 파동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핵심은 결국 누가 공천권을 장악하느냐. 그 네. 누가 공천권을 장악하면 항상 뒤따른 것이 뭐냐면 일부를 제거하고 결국은 사람을 쳐내는 것을 공천의 핵심으로 보기 때문에 예. 만약에 비박의 출신의 당대표가 다시 선출되면은 자연스럽게 친박은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 청산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두 가지 면에서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요. 비대위 체제로 빨리 만들어서 그 네. 비대위에서 전권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이게 이러한 조기 수습을 하려고 한다면 갈등 없애려면 다음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2020년 공천권을 장악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년도 상반기까지만 당을 수습하는 그런 임무를 부여하고 그리고 정말 잘하면 재신임을 받아서 2020년 공천권을 활용할 수 있는 새 대표로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당원 당규에 따르면 홍준표 대표가 좀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30일 이내에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 홍준표 대표 자녀 임기를 치우게 돼 있고 예. 30일을 넘어가면은 임기 2년이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표 선출을 늦추게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고 어떤 쪽에서 빨리 하자는 세력이 있는 수가 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민들은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움직여서만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주기에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김성택 당대표 권한대행이 내놓은 그 혁신안이라고 말하는 그 혁신안, 그 안을 보면 뭐 조기 전당대회를 할 가능성은 사실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2년의 임기가 보장이 되는 또 다른 대표, 공천권을 쥐게 되는 또 다른 대표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한국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어쨌든 지도 체제가 개편될 수밖에 없잖아요. 책임론이 불거지는 건 당연한 건데 예. 뭐 그러한 것들은 선거 끝나고 항상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 자연스러운 정당의 절차인데 예.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절망하고 절박하지 않다, 미래가 예. 없다. 아마 누구나 동의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한국당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피상적으로 느끼고 있다 하더라도요. 절박함이 진짜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저는 이 선거는 말이죠. 뭐 벌써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만 탄핵과 대선과 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연장에 있었던 선거라고 좀 봐요.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탄핵이 결국은 국민들의 압력에 의해서 국회가 의결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거였잖아요. 이것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많이 잊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요구했던 이른바 촛불 요구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국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한 다음에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민심들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연장선상에서 이 선거를 봤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일단 반성과 쇄신과 이런 것들이 쇄신하기 이전에 왜 우리가 졌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항상 정당마다 나오는 거니까 뭐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이렇게 사죄했잖아요. 예. 그런 거는 물론 그런 것대로 간다 하더라도요.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가를 뭐 백서가 되든 무엇이 되든 자아 비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아 비판 그야말로. 그래야 국민들이 아직 이 정당이 바뀌려 하는구나를 인식하지 않겠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절차도 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런 절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점에서 한국당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 과연 인적 쇄신 또는 인적 청산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정말 절망감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영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네. 지금 한국당이 뭐 어찌 됐건 친박과 비박은 분명히 당내에 존재를 하는 것이고 다툼을 하든 안 하든 이 상황에서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좀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뭔가 지금 뭐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어느 한쪽 편을 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상적 수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 지금 이제 혁신 비대위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혁신 비대위의 위원장이 이제 전권을 갖고 예. 그리고 향후에 지도 체제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고 하는 것을 다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정말 그 지난 선거에서 패배를 책임지고 반성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3, 4, 5 모여가지고 혁신안을 얘기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유구무원하고 할 때예요. 그리고 오로지 이 모든 것은 혁신 비대위한테 모든 정권을 준다라고 하는 네. 것을 대국민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벌써 패배했으니까 다 나온 것이고 앞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그 결과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해주는 게 오히려 맞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혁신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할 것이냐 문제를 가지고서 격돌할 수밖에 없다고 네. 한다면 이것은 정치라는 거는 또 현실이기 때문에 결국 뭐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있고 비박 친박이라는 그 현실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이 삼자가 대표하는 사람이 회동을 해서 혁신위를 만들 수 있고 그 어떤 권한을 주고 역할을 언제까지 하고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최소한도로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빨리 매듭을 줘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서로 자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서로 자멸 정치로 공멸하는 정치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끌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이제 그 당의 중지라고 할 수 있는 과거의 김무성 전 대표라든지 아니면 친박을 대표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한 다음에 결국은 당을 살리는데 내가 미랄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자꾸만 이것을 그냥 뭐 혁신안을 내놓고 나서 무조건 나를 따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럼 비대 혁신위가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미래 혁신안이 다 나온다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거는 절차와 태도가 중요한 건데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면들이 많아요. 2004년도 2월 달 당시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당시에는 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열풍 때문에 뭐 예. 그야말로 아주 당시에 그 한나라당이 초토화됐을 때 그때 이제 박근혜 예. 전 대표가 천막 당사를 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해서 그때 121석을 가져갔는데 2004년 2월 달에 당시에 강남 을구에 있었었던 오세훈 의원이 예. 제가 의원직을 사퇴했어요. 초선 의원이고 강남입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놓고 다만 나는 물러나는 대신에 정치 혁신과 관련된 정당법, 선거법을 내가 반드시 바꾸고 가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나는 뭐 2020년도 총선에 나오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을 위해서 여야가 할 수 있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 다 같이 총지를 모으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국민들을 잘못했습니다라고 반성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혁신안을 내놓는 거 이전에 빨리 국회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빨리 원구성을 구성하는 거를 동의해주고 그리고 민생개혁 입법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눠서 앞으로 언제까지 뭐 10대 민생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이 문제를 다루겠다. 이렇게 전향적으로 국회를 다루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고 뭐 전당대회를 어떻게 열 것이냐를 가지고 서로 싸우면 그거는 당권 경쟁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저 당당이 바르냐 안 바르냐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국회에 임하는 자세가 바뀌었느냐. 예. 두 번째는 과거에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 새 인물이 들어와서 당을 나름대로 개편을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나 아니면 더 이상 총선 불출마를 할 거냐. 이 세 가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5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을 만나봤자 그거는 국민이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지금 말씀하신 저 부분들이 중요한 얘기인데 저렇게 이 프로세스를 과정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추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별로 사람이 안 보여요. 만약 그런 그 구심점이 있었다면요. 어제 저렇게 의총이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예. 이 늘상 봐왔던 모습이잖아요. 친박. 언제 때 친박입니까, 지금? 지난 총선 때 그 친박, 진박 논란하고 아까도 옥새파동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심판을 받았는데 지난 총선 때 사실 새누리당이 압승하려고 예상됐던 거였는데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네. 단 한 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20대 총선 예. 얘기입니다. 이번 선거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어떤 것인지 이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국회로 돌아가야 되고 원구성에 협조해야 되고 이런 거 다 뭐 사실 뭐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 아니겠어요. 당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분들만 이걸 인식 못하고 제가 하나 소개를 하면요. 오늘 신문에서 본 기사인데 예.
김세현 의원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좀 소장파 의원으로 돼 있잖아요. 예. 김세현 의원하고 김용태 의원이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뭐 예. 일간지에 제가 좀 자세히 읽어봤더니 거기 김세현 의원이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몰입의 집단이라고 해도 부인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이거 코트하는 거죠. 지금 이 자유한국당은 몰입의 집단이라고 해도 부인하기가 어려울 정도다라고 김세현 의원이 신문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는 거 오늘 아침 신문에서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 이 지금 김세현 의원의 말이 꼭 맞는다는 게 아니라 이런 예. 말이 나올 정도로 그 한국당 소속의 의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의원들은 절박함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그게 될까? 또 어쨌든 이 시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이 네. 무엇을 심판한 건지 이거에 대한 게 없어요. 전 참 답답하더라고요. 의원들은 다 그런 겁니까? 난 그게 참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네. 친박 의원들한테 한번 정말 그 충고를 해주고 싶으면 예. 지금 친박은 김성태 대표 체제를 공격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먼저 패적 선언하고 물러나야 된다. 예. 뭘 잘했다고 지금 이 상까지 왔을 때 그동안 박근혜 대표 체제 때, 박근혜 대통령 때 뭐를 친박했다는 겁니까? 지금 말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조용히 물러나서 이 나름대로 빨리 비대위를 만들어서 하라는 그 이상 이하로 가서는 안 된다. 먼저 패적 선언을 해라. 예. 친박 패적 선언을 하고 물러나라는 게 제 주장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김용태 의원이든 김세현이든 젊은 우리 그 의원들이 뭐 언론 인터뷰하는 거 좋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다음 당대표 선거 때 내가 나가겠다. 이 젊은 지도자로서 책임을 지고 당을 한번 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필요하다. 예. 1967년도 7대 총선에서 당시에 신민당이 완패를 했을 때 당이 모두 다 몰라 그랬을 때 70년에 김영삼, 예. 김대중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나이가 42세였었고 김대중 대통령 44세였습니다. 이 40대 기수가 나와서 내가 당을 살리겠다고 하니까 정말 몰락했었던 신민당에 대해서 야 젊은 지도자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당을 자기가 투쟁을 통해서 끌고 가는 것이지 그냥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우리 정당이 어떻다라는 진단할 때가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래서 젊고 패기찬 지도부를 구성해서 당을 새롭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들이 많아지고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래야지 많은 국민들이 한국당에 대해서 야 변화되는구나 볼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같은 형태로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저는 뭐 2020년도 전에 자유한국당 자체가 아마 사라질 뿐만 아니라 누가 한국 보수에 대해서 과연 더 이상의 애정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요. 혁신비대위를 구성한 적이 있어요. 김용태 의원이 혁신비대위원장으로 예. 추천된 적이 있어요. 불과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예. 그때 어떻습니까? 그 김용태 의원 그 당시 새누리당이에요. 새누리당의 김용태 의원의 혁신비대위를 무산시키려고 전국위원회 소집해서 결국 무산시켰잖아요. 예. 아무리 40대 기술을 선언한다 하더라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방안인데 과연 이 기득권들이 보수로 치장되어 있는, 보수로 미화되어 있는 이 수구 세력들이 과연 그 당내의 젊은 그런 소장파 의원들의 그 지도력을 따라줄 것이냐. 만약 따라줄 마음이 있었다면 어제 같은 모습은 안 나타났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간에 김용태 의원이 됐건 김세현 의원이 됐건 당내 어쨌든 소장파 의원들 분명히 있잖아요. 예. 한국당도 거기도 100명이 넘는 그 정치 결사체인데 왜 예. 인물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인물들이 그 강고한 그 반공 그리고 안보 경제 성장 이데올로기 아주 그냥 찌들어 있는 그 시대의 수구들에 의해서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냥 이 사람들이 목숨 못 내는 거예요. 목숨 내려고 하면 또 좌절되고. 근데 이번에는 워낙 이렇게 하여튼 전무후무한 선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명분이 있어요. 예. 전 그래서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런 분들이 특단의 정말 자신의 정치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하고 보수가 바뀌겠다. 우리 보수는 경제적 불평등을 이젠 격철주의적으로 선언한다. 보수에 비해서 그런 얘기 말이 별로 안 나왔잖아요. 예. 보수가 말하는 공동체주의가 뭡니까? 공동체가 같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공동체가 살기 위한 이른바 공동체주의라는 건요. 격차를 완화시키지 않고 공동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좀 진보적이고 공동체주의는 좀 보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치 철학에서 예. 이 둘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근데 자꾸 보수는 과거의 성장 이데올로기에 지금도 많이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 불평등을 줄여 나갈 때 보수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도 혁신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이데올로기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인물도 이런 새 인물들이 나와서 그 수구 세력들을 쳐낼 수 있는 과단성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릴 때 국민들은 다시 보수를 다시 주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주 이상적인 당 정체성을 어제 바른미래당이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공존하는 새로운 정당. 글쎄요, 이 슬로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체성을 놓고 지금 당 내에서도 아직도 해묵은 이 정체성 다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정책성은 문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선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행동으로 나오는 거다. 아무리 당원 당규상에 자기네 정체성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것인데 진보면 진보, 보수는 보수지. 예. 무슨 그 안에 잠깐만 형용사를 붙이잖아요. 뭐 개혁적 보수, 합리적 진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결국 이번에 방송 3사 조사 결과에 제가 굉장히 주목했었던 부분은 뭐냐면 예. 유권자의 이념 지형을 봤더니 오히려 작년보다도 중도가 1.5%포인트 늘어난 39.8%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중도가 두터워졌는데 왜 그러면 중도를 표방했었던 바른미래당이 몰락했느냐라는 거죠. 중도로 보지 않았던 거군요. 중도로 보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이 중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된 중도 개혁이라는 그러한 추상적 담론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도 뭐 지금 몸부림치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이제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변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 기회에 저는 보수가 나름대로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예. 바른미래당과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결집을 해서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신선함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 바른미래당에 가고 싶은 사람은 각각 알아서 가라. 뭐 예를 들어서 민평당 가고 싶은 사람은 민평당 가고 돌아갈 사람 돌아가고 그리고 정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 우리 같이 할 사람 모여서 같이 하고 친박은 모여서 친박당을 만들든지 그렇게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 시작을 해가지고 해야지. 펜튼처럼 아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국민들로 봐서는 뚜렷해지는 거예요, 노선이. 네. 어중간하게 지금 묶어가지고서 합당한다고 얘기했는데 가치를 가지고 합당을 한 게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합당한 거잖아요. 네. 그런 식의 생존 방식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 의석이 몇 석이냐는 것에 연연을 하지 말고 정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전부 다 해초모해를 해라. 그렇게 되면 이게 오히려 우리가 얘기하는 다당제 형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러면 그걸 통해서 2020년 총선 때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괴멸돼서 완전히 도태될 정당은 도태될 정당으로 남는 것이고 거기서 살아남는 정당은 살아남게 가고 그런 식으로 다시 시작할 때 가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완전 해체를 통해서 새롭게 새로운 보건축을 해야지 그게 예. 진정한 의미에서의 혁신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뭐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 민생정당 아무리 외쳐도 그거 지난번에 외쳤었어요. 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결국은 정당은 그 정당에 소속된 인물을 보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 유승민 전 공동대표나 안철수 전 후보나 이제는 용단을 내려서 그냥 뭐 다당제를 통해서 정치 개혁하겠다고 한다는 그러한 추상적 담론을 다 버리고 이제는 정말 새롭게 정당을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보수 가치를 정립을 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다 헤쳐 모이자 이러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기 두들지 말고 헤쳐 모여 하자 이런 전 지금 말씀이신데요. 바른미래당이 네. 아직도 아까 지금 방금 전까지 한국당 얘기했잖아요. 예.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50보 100보입니다. 지금 아직도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 얘기예요? 그거 언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도대체 제가 합리적 진보라고 그럴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또 합리적 보수로 나올 때도 있어요. 또 개혁적 진보라는 말도 있고 개혁적 중도도 있고 이제 막 개혁, 합리, 보수, 진보, 중도가 막 섞여요.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단어에 대해서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바른미래당 안에 지금 국민의당에서 온 분들과 지금 바른정당에서 온 분들이 같이 혼재돼 있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게 선거에서 나타났잖아요. 선거라는 게 뭡니까? 민주주의는 선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주기적이고 공정한 선거의 존재가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 조건인데 예. 이번 선거 바른미래당은 단 한 석의 단체장도 차지하지 못했어요. 예. 기초 단체장도 차지하지 못했고 이건 정당에 대한 한국당도 마찬가지지만 정당 너 그만둬라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국회의원 총선은 아니지만 예.
국회의원 총선거나 지방선거나 물론 지방선거는 풋뿌리 민주주의고 지역의 자치구를 뽑는다 하더라도요. 결국 민심이 이번에 투영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바른미래당도 뭔가 뜯어 고칠 생각을 해야지 여전히 우리는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더 다시 다 화학적 결합해가지고 잘 해보자. 아니 화학적 결합이 안 된 게 나타났는데 뭘 더 이상 얘기를 합니까? 민주주의는 선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자들은 글로 얘기하는 거고 예. 그리고 판사는 재판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정치인들 선거에서 재판받으면 책임져야죠. 근데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의 의원들은 그런 거에 대한 게 없어요. 그냥 같이 가자. 더 이제 합리적 중도였는데 이제 합리적 진보를 넣겠다. 그 중도에서 진보를 바꿨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직도 도대체 이 바른미래당이나 이 자유한국당은 이 선거의 의미를 아직도 해석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여기 가슴에 달린 배지가 모든 걸 다 그냥 이렇게 보상하고 상쇄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저런 얘기가 나옵니까? 합리적 중도에서 합리적 진보를 바꿨으니까 우리 괜찮다. 예. 그렇게밖에 안 읽히잖아요. 유권자들에게는 그건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바른미래당이 어쨌든 중도를 표방한 네. 정당인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좀 참패를 그렇습니다. 했는데 네. 이게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 자체에 좀 실패라고 봐야 되나요? 중도가 근데 그게 한국 왜냐하면 사회에서 한국 중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나무를 보면요 뿌리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념이고 이 몸통은 태도고 그리고 가지가 정책 선호예요. 그러니까 네. 뿌리는 잘 안 흔들리죠. 근데 정책 선호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10년 전하고 20년 전 비교를 해보면 2002년도에 제가 조사를 했을 때 젊은 세대에서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압도적으로 찬성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조사를 보면은 왜 우리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야 됩니까라고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라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진보를 선택할 수 있고 예. 보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때는 중도가 오히려 문재인 후보보다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를 더 많이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뭐 경제민주화도 얘기하고 뭐 맞춤형 복지도 얘기하고 뭐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갔다가 이게 2017년도, 2016년도 우리 촛불을 지내면서 이 보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치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진보의 가치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도는 보수의 가치가 아니라 진보가 지향하는 평등, 분배, 평화, 민족 이런 쪽에 훨씬 손을 들어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이 진정 중도 개혁 정당이라고 표명하기 이전에 제가 한번 여쭤본 부분이 있어요. 네. 두 정당이 합당하면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바른미래당이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할 수 있는 정책 한두 가지만 얘기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당을 어떤 상품을 사는데 그 상품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어야지만 사는데 아무런 특성이 없고 광고에만 과장 광고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알맹이는 없는데 광고만 슬로건만 내서 가서 산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보고 싸본 사람이 이거 광고 내용과 다른데 내용이 그러니까 안 가는 거란 말이죠.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제가 뭐 대학에서 모르지만 학점으로 얘기하면 한쪽은 D 플러스고 한쪽은 F예요. 근데 D 플러스 맞은 사람이 F 맞은 사람은 제가 더 잘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D 플러스나 F나 다 똑같은 거예요.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정말 정당이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핵심적 정책을 가지고 네. 한번 지금 바른미래당은 경제정당이라고 또 얘기를 했었어요. 망가진 경제 먼저 고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경제정당이라고 한다면 경제정당과 관련돼서 바른미래당이 정말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법안 한두 개만 얘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말로만 중도 개혁 얘기를 하지 말고 그러면은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새로운 내용을 담은 그 중도 개혁 입법 민생 법안을 한번 내놔봐라 이거예요.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